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빌식입니다. 어제 기고는 주가가 상승한 듯 했더니 주가가 하락하면서 결국 4277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싼 고점인 더블탑 패턴이 잡힌 상태였고 넥라인인 4320이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S&P 500의 주가는 4220까지도 쉽게 내려갈 수 있게 된 상태이므로 기술적으로 좋은 상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S&P 500의 거시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았는지라 저는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영상을 꾸준히 현재 진행으로 올려왔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S&P 500과 채권이 보여주고 있는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요즘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먼저 30년 국채금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국채금리는 이제 무려 5.05%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로 30년 국채금리의 이러한 움직임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3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컵앤핸들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2차적으로는 이렇게 falling wedge 패턴을 만들면서 두 번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bull flag 패턴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금 그런 모습도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뒷받치지 못한다면 형성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30년 국채금리에서 이렇게 3개월짜리 국채금리를 뺀 스프레드인데요. 보시면은 저희들이 위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깊고 심하게 인버트 되어 있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통점은 항상 30년 국채금리와 3개월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가 0% 이하로 간다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정상적인 수순으로 이렇게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988년대도 그랬고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던 2000년대도 그랬고요. 리만 사태가 터졌던 2008년대도 그랬고 코로나 때인 2020년도 마찬가지였으며 바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스프레드는 결국 0%대로 돌아와야 하고 0%도 엄청 좋게 봐서 그렇지 당연히 0% 이상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 0으로 돌아가려면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거나 3개월 국채금리가 반대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한 개인데 매크로 지표를 제가 계속 분석해 왔듯이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고 유가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으니 3개월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채 쪽인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야만 스프레드는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욕먹으면서 말씀드려왔지만 채권 시장은 항상 주식 시장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채권 시장은 강한 경제 지표라든가 일자리 지표가 나올 때마다 천천히 국채금리를 올려나가면서 반영을 해나갔는데 주식 시장은 그걸 무시하고 주가를 하락시키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30년 국채금리가 4%를 넘더니 천천히 이게 아닌가 하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세의 상승량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5%가 가니까 이제서야 슬슬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준히 신호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왔으니 나중에 제대로 조정을 받을 때는 상승 분위기에 나중에 동참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30년 국채금리의 상승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0%까지 약 이렇게 0.4%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개월 국채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를 유지해준다고 했을 때 30년 국채금리는 무려 0.4%나 더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0%일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스프레드가 0% 이상으로 이렇게 정상 범위로 수렴해준다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7%나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5%가 아니라 5.5% 그리고 6% 이상까지 갔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국채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러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만 증명된 게 아닙니다. 가장 최근 20년 채권에 대한 입찰이 끝났고 선행 분석을 드림으로써 이미 멤버십 분들께는 미리 분석을 드렸는데 결과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년 채권 하이힐 레이트는 5.245%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원래는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5.257%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된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indirect accepted 부분은 65.4%에서 72.9%로 외국 자본에서도 20년 채권은 매수함으로써 3년, 10년, 그리고 30년 채권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20년 채권에는 여기 Salt Federal Reserve가 0달러로 연준이 입찰에 참가할 필요도 없었을 정도로 20년 채권 입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3년, 10년, 그리고 30년 채권 입찰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20년은 연준이 참가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끝났는지를 말이죠. 그것은 여기 일드 커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년짜리 채권 입찰이 진행되었을 때 당시 10년 국채금리는 4.85% 그리고 30년짜리는 4.95%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2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5.175% 정도로 다른 채권들 대비해서 더 큰 디스카운트에 거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채권의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30년 채권 또한 국채금리가 적어도 5.2% 정도는 되어줘야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30년 국채금리 여전히 저평가이며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으므로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제가 꾸준히 분석을 드린 이유입니다. 어쨌든 원래 정상적인 릴드 커브의 모습은 우상향하면서 천천히 원만한 기울기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려면은 단기 국채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음에 따라서 약간 떨어져 줘야 하고요. 유가와 함께 강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함에 따라서 장기 국채금리가 일제히 전부 다 올라줌에 따라서 일드 커브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30년 국채금리가 아까 제가 스프레드의 부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5.5% 이상 올라가 있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많이 경고를 했고요.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원유 펀더멘탈을 꾸준히 매일매일 분석드림으로써 해칭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의 3분기 너미널 GDP는 무려 이렇게 9.46%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페드 GDP Now 모델은 지금 5.4%로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 PC 인플레이션 수치는 4.0%로 Real Growth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growth를 더하면은 이렇게 9.46%라는 엄청난 성장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해서 주가를 올린 이유인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강하면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거나 유지를 시키면 시켰지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매크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축적되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거시경제가 무슨 주식도 아니고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게 보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안 좋게 보시는데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봤다면은 적신호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저희 개인 투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옛날부터 저에게 무슨 인디안 기우제 지낸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은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꾸준히 원유 쪽을 투자하신 분들은 원유 쪽은 걱정할 게 크게 없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좋은 실적에 따라서 많은 원유 기업들은 부채 탕감이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인상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게 디폴트입니다. 성장주처럼 실적이 잘 나오네 못 나오네 따라 갈리는 게 아니라 원유 주식들의 실적은 컨센과 관계없이 그냥 실적은 잘 나오는 게 디폴트입니다. 오히려 이번 실적장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